중등임용 경제 시험 준비 혹시 막막하게만 느끼셨나요? 공부할 양은 태산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고 오늘 그 고민 저희가 데이터로 아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합격을 향한 가장 확실한 지름길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 박사님, 진짜 경제는요,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바다 같아요. 어디가 중요한지, 뭘 더 봐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김 박사, 바로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오늘 제가 수미님과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비밀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감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합격으로 가는 길을 찾는 거죠. 사실 이 비밀 지도는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경제학장 박사에 이미 올려뒀던 거예요. 중등 임용시험 경제 영역 출제 경향 분석이라는 아주 귀한 논문인데 뭐랄까 다들 바쁘셔서 그런지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제가 직접 떠먹여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비밀 지도의 목차입니다. 먼저 시험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고 미시와 거시 경제학에서 각각 어떤 부분이 핵심 타겟인지 데이터를 통해 정확히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걸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합격 전략까지 세워보는 거죠. 준비되셨죠? 와, 진짜 기대되는데요? 비밀 지도라니?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열어볼까요? 시험의 역사. 2002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인데 그동안 시험은 대체 어떻게 바뀌어온 건가요? 네, 좋습니다. 이 논문에서는요, 시험의 변화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고 있어요. 처음 1기에는 사지선다형이랑 간단한 단답형 위주였죠. 그러다가 2기로 넘어가면서 오지선다로 바뀌고 아주 중요한 변화인데 처음으로 논술형이 도입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시험과 가장 비슷한 3기에는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으로 문제 유형이 완전히 다채로워졌습니다. 자, 그럼 이 변화의 흐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임용시험이 더 이상 이거 외웠니? 하고 묻는 단순 암기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나아가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이런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화해왔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하, 시험이 점점 더 깊이를 요구하는 쪽으로 바뀌었군요. 큰 그림이 보이네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집중해야 할 타겟을 분석해 볼 시간이죠? 먼저 미시경제학. 그 수많은 단원들 중에서 대체 어떤 단원에 우리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쫙 분석해 봤더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확한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단어는 진짜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됐고요. 또 어떤 단어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저기 제일 높이 솟아있는 막대, 수요와 공급 이론 보이시죠? 다른 단원들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요. 데이터가 지금 우리한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공부해 하고 말이죠. 결론적으로 미시경제학의 핵심 타겟은 바로 이겁니다. 경제학의 심장,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수요와 공급 이론. 이 부분을 그냥 아는 수준을 넘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 이게 바로 미시경제학 정복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미시경제학 지도가 진짜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그럼 거시경제학은 어때요? 거시에서도 이렇게 명확한 경향이 나타나나요? 특히 요즘처럼 세계 경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는 거시가 더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요. 놀랍게도 거시경제학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표를 보시면 개방경제의 거시경제 이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요. 장기 실물 경제나 경기 안정화 정책 같은 다른 단원들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꽤 낮았죠. 이 그래프를 보면 더 확실하죠. 거시경제학의 주인공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개방경제 이론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환율, 무역, 국제수지처럼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루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아니, 왜 하필 이 단원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수출과 수입에 경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선생님이 될 분들이 이 개방 경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평가 요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미시에서는 수요와 공급, 거시에서는 개방 경제, 이 두 기둥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거네요. 자, 박사님, 이제 이 모든 데이터를 싹 모아서 우리 수험생들이 당장 책상 앞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합격 필승 전략을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본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략적 학습이 뭔지 딱 정의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그냥 무작정 열심히 모든 범위를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나올 확률이 높은 핵심 영역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 이게 바로 전략적 학습입니다. 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합격 필승 전략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핵심을 꿰뚫어야 하고요. 둘째, 약점을 보완해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 대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전략, 핵심 이론에 집중하라입니다. 이건 방금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내용이죠. 미시경제학 공부 시간의 상당 부분은 수요와 공급 이론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쏟아 부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거시경제학에서는 개방경제 이론을 누가 물어봐도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파고 들어야 하고요. 두 번째 전략은 바로 균형 잡힌 학습입니다. 여기서 박사님, 방금은 핵심에 집중하라면서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보고서에서 앞으로는 특정 영역의 출제가 쏠리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하거든요. 즉, 시험이 앞으로 단원별 출제 비중의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전략은 이렇습니다. 고빈도 영역을 먼저 완벽하게 끝내세요. 그리고 나서 저빈도 영역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 다양한 문제 유형에 대비하라입니다. 우리 맨 처음에 시험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공부 방법도 진화해야 합니다. 기입형을 대비해서 핵심 용어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암기하고, 서술형을 위해서는 모든 개념을 책 베끼는 게 아니라 내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논술형, 이게 중요하죠? 배운 이론을 신문기사에 나온 실제 경제 사례에 적용해서 분석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연구 보고서에 참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 시험은 우수 교원을 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비 교사들에게 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 그냥 사람을 거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의 선생님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깊이 공부해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출제 경향이 바로 그 나침반의 바늘인 셈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의 원본 논문 전문이 궁금하시거나 더 깊이 있는 자료 그리고 비슷한 길을 걷는 다른 수험생들과 함께 으쌰으쌰하고 싶으시다면 주저 말고 제 네이버 카페 경제학장 박사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합격까지 제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합격으로 가는 가장 똑똑하고 확실한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지도를 펼쳐놓고 나만의 최단 경로를 그려나가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당신의 합격 전략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그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